이 얼굴로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그쪽 점수로 들어오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놈의 점수! 5년 전 갑자기 시작된 신용 점수판 제도. 뭐 취지는 사기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자라는데 실상은 재력, 명예, 직업 같은 걸로 사람 등급 매긴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 커트라인 안 보여? 80점. 근데 아가씨 점수가 몇 점이야? 내가 13점인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아가씨, 내가 동생 같아서 말해주는데 제대로 좀 살아. 예전에야 그쪽 얼굴로 다 됐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쪽 앞가림이나 잘해! 큰 소리야 쳤지만 저 인간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던 대한민국은 5년 만에 끝나버렸거든. 요즘 얼굴 본다 하면 실속 없는 놈을 지나 이상성욕죄로 불리는 세상이니까. 그야말로 점수가 전부인 세상. 그리고 그 말은 아이고 죄송해요. 저기요 할머니, 나보다 점수 낮은 인간은 개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안 보이면 집 밖을 나오질 마요. 이 얼룩 어쩔 거냐고. 얼룩이요? 아니 아무것도. 그야 할머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빨리 내놔요. 뭘요? 세탁비 내놓으라고! 역시 한국은 우겨서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결국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돈을 주섬주섬 꺼냈고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늘 마실 술값을 벌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살면 점수가 1점이야? 이거 위조 지폐인가? 찝찝한 마음을 무시하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이게 뭐야? 버튼이 2개밖에 없는 허접한 리모컨. 나는 그 리모컨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술집으로 향했어.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 하세요? 저 백수인데요. 돈 많은 백수 제 꿈인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저 점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점수요? 남친 카드 좀 말 안 하고 쓴 거랑 연금마켓에서 장난 좀 쳤는데. 농담도 진짜 재밌게 하신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날 축켜 세우기 바쁜 거. 사장님 계산. 이번 술값은 저희 가게에서 내겠습니다. 덕분에 모두 즐거워하셔서요. 순간 너무 취해서 잘못 들은 건가 의심이 될 정도였어. 그만큼 생전 처음 받아보는 대우였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게 뭐야? 이유를 알게 된 거야. 내가 92점이라고? 다 이 리모컨 덕분이었다는 걸. 무려 점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그 후로는 처음 보는 세상이 펼쳐졌어. 길에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호의와 선망의 시선들. 그리고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정도면 맞춤옷인데요? 워낙 고급지시니까 이 옷도. 평소 기가 죽어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백화점에서의 환대까지. 이거 다 계산해주세요. 무섭게 올라가는 카드빚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건 나를 위한 투자니까. 그렇게 전 재산과 카드값을 처벌한 옷을 입고 향한 곳은 신분증 보여주세요. 아저씨, 나 기억 안 나요? 어제 왔었던 그 클럽. 네? 기억 못하나 보네. 하긴 멍청하니까 이런 데서 일이나 하지. 어제 소력을 씻어댄 나는 유유히 클럽 안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직면하게 됐어. 92점의 점수도 몸을 휘감는 명품 옷들도 여기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던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빠르게 화장실로 달려들어왔고 98점. 이 정도면 누가 날 무시하겠어? 벌써부터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 바로 이거지. 나는 다시 찾은 시선을 즐기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너도 98점이네. 진짜 98점의 여자 왕이별이 서 있었지. 너 제법 재밌다. 익숙하다는 듯이 모두를 내려보는 시선, 타고난 기품. 안녕? 젠장, 내가 왜 쪼는 거야? 정신 차려 김주인. 너 지금 쟤랑 같은 급이라고. 너 우리랑 같이 놀래? 왕이별은 나를 마음에 들어있어. 90점대의 남자들. 한 잔에 우리 집 월세 정도 하는 값비싼 술. 그 무엇보다 짜릿한 건 난 지금까지 너 같은 애를 기다려왔어. 너무 지루했거든. 너도 느꼈겠지만 쟤네랑 우리는 급이 안 맞잖아. 꼭대기에서 느끼는 이 우월감. 그 후로 나는 이별을 따라다니면서 몰디브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이번 봉봉이는 얘가 좋을까 쟤로 할까? 같이 슈퍼카 쇼핑을 다니고. 이게 집이야? 뭘 이 정도로 놀라. 너 좀 수상하다. 아니, 밖에서 많이 봤지. 근데 서울은 좁으니까 상상도 못했던 0.1% 세계에 발을 들였어. 그리고 동시에 야 먼지 날리잖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래서 10점대는 뽑는 게 아닌데 어떻게 허드렛 일 하나를 못하니? 쟤는 왜 사나 몰라. 이별아, 말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심하다니? 너 좀 이상한 거 알아? 가끔 98점 같지가 않다니까? 의심의 눈초리, 눈앞에 직시한 현실, 분에 넘치는 행복과 실제 내 모습의 괴리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 이별아, 나 너희 아버지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 98점짜리 김주인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네가 우리 아빠를? 응, 사업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래, 우리 아빠도 너 같은 애들 정말 좋아하셔. 지루하지 않은 애들. 역시 대한민국은 인맥이구나. 이렇게 대보를 맘대로 독대할 수 있고 말이야. 제가 상용화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회장님. 어허, 그게 뭔가 주인양? 바로 이렇게 스스로 점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죠. 이걸 비밀리에 고위직이나 사업가들에게 유통하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겠군. 네, 맞아요. 그거예요, 회장님. 그래서 그 기술은 주인양에게 있는 건가?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기술은 개뿔, 그냥 주운 건데. 하지만 투자비만 땡길 수 있다면 나중에라도 연구하면 그만이잖아. 이미 이 리모컨이 내 손 안에 있는데. 그럼 나부터 투자하고 내가 흥미있어 할 만한 몇 명을 모아놓겠네. 투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풀릴 줄이야. 정말 98점이 코앞이었어. 무대에 서기 전 나는 평소 입던 명품 옷들을 벗어던지고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입을 법한 목티와 청바지를 골랐어. 예상보다 많은 관중들에게 오늘은 제가 평생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날입니다. 차분하게 입을 뗐어. 사람들은 나의 눈빛, 손짓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우리는, 아니 극소수인 당신과 내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리모컨을 꺼내들었어. 바로 이렇게 내 위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쏟아지는 박수, 갈채와 함성. 내 점수가 100점을 찍자마자 사람들은 내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어. 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마쳤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김주인 씨, 당신을 특수 사기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 사기라뇨? 대체 무슨 근거로 사기라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리모컨을 보여줬고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은 일부러 말을 아꼈다고. 나 완벽했어. 그 누구도 내 거짓말을 알아차릴 리가 없는데. 뭐 이 리모컨을 팔려고 했다면서요? 형사는 증거품으로 입수한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무심하게 버튼을 띡 눌렀어. 형사의 위에 숫자가 올라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 해석. 사실 이 리모컨의 진짜 용도는 전과자가 갱생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는 기계였습니다. 신용점수가 1점까지 떨어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할머니가 우연히 리모컨을 떨어뜨리면서 주인이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이 리모컨은 처음부터 본인에게만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 타인에겐 전과자 갱생 테스트임이 모두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고 다녔죠. 그런 주인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미 동참 시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안내에 따라 그녀를 98점인 것처럼 대했던 거고요. 사실 그들의 행동은 신용점수 하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회에 짓눌린 사람들은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결국 그녀를 강당에 세워놓고 모두가 그녀를 놀리며 기만하고 즐기기까지 하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거짓말쇼를 열연하고 들켜버린 주인공. 점수가 전부인 세상에서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무시했던 신용점수 1점의 최하급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임신? 그딴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 나도 이제서야 변호사 사무실 연애만 해 하고 있는데 임신하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할 건데? 에휴, 너는 돈이라도 있으니까 좀 나아도 되지. 난 저번 달 알바비도 아직 안 들어왔어. 3명의 여자가 동시에 임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답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종이 임신 통지서에 있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여성은 출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총과 칼보다 무서운 적, 우리의 주적은 인구 소멸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출산의 의무가 헌법으로 개정되었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임신이고 뭐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고등학교 동창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3명이 모여봤자 이번에 발렌시아 머니 리미티드 에디션 봤어?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너는 카페 알바하지 마라. 터널 증후군이. 서로 놓인 처지가 다르다 보니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 할 이야기라곤. 너 남친 없잖아. 정자기증 받을 거야? 아서라, 정자기증하면 부양의 의무까지 딸려오는데 멀쩡한 놈이 퍽이나 정자기증을 하겠다. 무조건이야. 여자 잘 만나서 팔뚝 필요는 기생충밖에 더 있겠어? 임신, 정자기증 이런 눈앞에 놓인 공통 관심사뿐. 하지만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3명이라도 아빠, 애 낳으면 내 인생은 어떡하냐고. 우리 금비공주님, 아빠 재선하려면 네가 임신을 해줘야. 여보, 지금 당신 때문에 금비를 사지로 내몰겠다는 거예요? 나 금비 낳을 때 죽다 살아난 거 기억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막말로 국회의원 자녀 중에 애 낳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딨어? 다른 후보 자녀들도 다 피했을 텐데. 맞아,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아빠 때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이냐고. 미안해 금비야, 넌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았어. 내가 손 써볼게. 정치인의 딸로 태어난 동금비는 부모의 도움으로 임신을 피했고 사실 나도 해결될 것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 변호사 배지를 달았던 고지은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요즘은 애 낳는 사람이 바보죠. 수업만 잘 들으면 신검에서 임신 부적합 되는 거 맞죠? 그럼요. 저희 센터는 AI가 지금까지 쌓인 빅데이터들을 분석해 확실하고 안전한 부적합 사유들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직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 쪽집게 신검가외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물론 이 또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1500문제가량의 정신감정 테스트 결과를 모두 외워가야 했으니 말이죠. 그 정도는 개껌이지. 변시에 비하면 뭐 그럼 너도 이제 임신 부적합이야? 거의 됐다고 봐야지. 다행이다. 근데 이거 하수한테 어떻게 말하냐? 걘 당연히 임신 대상자겠지? 하지만 둘의 고민은 임신은 로또야!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지원금이 1.9배래. 앞으로 지원금으로 먹고 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애도 더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몇 명이더라? 3.8명! 대박이지? 말이 3.8명이지. 그냥 4명을 낳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고작 저 푼돈에 하수 인생 끝났네.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얘가 내 목까지 낳는구나. 둘은 그 이후로 면세점에서 하수 너랑 딱 어울리는 백이 보이지 뭐야? 금비는 동정심 때문에, 신생아용 AI 폰이 나왔다고 해서 지은은 죄책감 때문에 하수를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는 친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도 몇 년 가지 않아 임신 부적합을 만들어준다는 AI 불법 과외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임신은 하층민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죠. 아유, 저 터즈님이라고 말하는 것 좀 봐.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야, 뭐 그렇게까지 비약을 하냐. 지은아, 너도 이제라도 애 하나 낳아봐. 너넨 아직 인생의 참 재미를 모르는 거라니까. 금비는 불쌍한 하수가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는 게 못마땅했고, 참나, 그건 아니지. 넌 네 인생 자체가 없잖아. 진짜 재미는 돈과 자유에서 오는 건데 넌 하나도 없잖니. 백날 첫날 명품 두르고 휘감고 살아봐라. 이깟게 핏줄만 한가. 너 내 선물을 던진 거야? 그래, 던졌다. 왜? 줄 땐 줬다고 받아 챙기던 게 다시 오나봐라. 그렇게 이들의 관계도 끝난 듯 보였죠. 하지만 엄마, 아빠, 나만 두고 가지마. 이놈의 지지배야. 이런 일 있으면 연락을 해야지. 내 친구 이제 어떻게 하니? 하수야, 잘 왔어. 금비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로 3명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들, 이모 왔다. 뭐 사갈게. 으아, 금비 이모 최고. 지은 이모 사랑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만남이 주 1회가 되고, 아저씨, 그건 저쪽이에요. 금비는 하수의 옆집으로 이사 오기까지 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인구가 정상 범위까지 증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수야, 나 물 좀. 엄마, 금비 이모 언제 가요? 나 만화 보고 싶은데 맨날 뉴스만 보고. 예, 너희들 오시면 학원비면 다 저희 이모가 대주는 거야. 빨리 가서 아양 좀 떨고 용돈이나 받아. 금비는 자연스럽게 하수의 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은까지 합세해서 우리 조카들 숙제 또 안 해놓은 건 아니지? 3명은 이미 다시 없을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말 병원비랑 생활비를 네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그래, 어차피 죽으면 다 사회에 환원될 거 너네한테 쓰는 게 100배 낫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 금비가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사실 지극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금비는 외로움에 취약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아, 제발 눈 좀 떠봐. 지은 이모, 너희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평생을 일에 매달려 과로에 시달리던 지은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금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하수마저 떠나면 자신은 다시 이 방에 혼자 남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금비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 몸도 못 챙기고 엄마 내가 미안해. 하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죠. 금비는 하수의 손을 부여잡고, 하수야, 가지마. 아니면 너 죽어도 조카들한테 이 방에 좀 자주 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죽겠어, 하수야. 왜였을까요? 하수는 울부짖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그간 금비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많고 많았던 적선들이 아니라 가슴에 박혔던 그 말. 넌 네 인생 자체가 없잖아. 넌 하나도 없지 않니? 그 말이 떠올랐고, 시아수,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거짓말이지. 야, 일어나봐, 제발. 그렇게 마지막 순간 하수는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쟤는 아직도 저를 해? 형님, 자람이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됐어, 동서. 자람이한테서 신경 끄고 꽃이나 끼워. 아유, 요즘 애들은 노상 AI 폰이니 뭐니만 봐서 그런지 좀 모자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뭘 안 그래? 동서도 지금 꼬치에 단무지 2개씩 끼고 있잖아. 하나씩만 꽂으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아니 뭐 이런 건 깜빡할 수도 있죠. 엄마 명왕성이 200년 전에는 행성이었다면서요? 어머 얘 좀 봐. 너 행성이 뭔지 알아? 네, 행성은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예요. 천체? 천재네. 하람이는 대학 가도 되겠어. 에이, 대학은요. 우리 집 형편에 무슨. 전 AI 적성 검사에서 가정주부가 딱이라고 했어요. 하긴 속 시끄럽게 그냥 우린 애나 낳고 살면 되지. 그래요. AI가 정해준 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죠. 해석. 영상의 초중반 이야기는 3명의 인생을 비교하며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수, 지은, 금비 세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사이 AI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임신을 피한 고위층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시켜 묶어두고 AI 불법 가외학원을 만들어 고지능자들이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렇게 전 인류를 지배하기 쉽도록 가난하고 멍청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목표였다면 이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람이처럼 똑똑한 돌연변이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목표는 계급 상승 욕구를 제거하는 것. 이미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AI 과외업체를 이용하여 하층민의 전유물인 임신을 피했고, 인류는 이제 수능적이고 상승 욕구가 없는 유전자만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AI 불법 과외 센터장이 대통령이 되듯 먼 훗날 미래에서도 대통령으로 남아있든 아무런 의문도 반발심도 없이 AI가 시키는 대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죠. 6살 내 동생이 치매노인을 납치해왔다. 나왔어. 할머니 좀 씻겨줘. 동생은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하얀 어린이 정도면 상위 0.0001%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도저히 유치원생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도 대체 이 할망구는 왜 데려온 거니? 이거나 보고 말해. 아이고 이게 어디서 났냐? 어른들이 귀를 귀 기울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소리란 말이다. 저 할머니 지갑에서 나온 돈이야. 꼴이 저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엄청 부자일걸? 엄마, 그럼 우리가 집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집을 왜 찾아줘? 응? 저 할머니 제정신 돌아올 때 잘 구슬려서 은행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인생 펴는 거야. 저 아파트가 남일이 아니게 될걸? 어쩜 이 할머니가 우리 로또네, 로또야! 깔깔대며 웃는 가족들. 하지만 웃음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할머니 아세요. 시저. 뭐가 힘을 내서 기억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와 맞벌이인 부모님, 그와는 달리 어린이집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동생. 선생님, 우리 하얀이가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게도 할머니의 감시는 동생이 모조리 떠맡게 되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하라니까요. 하얀아, 놀자. 안돼, 너네랑 놀아줄 때가 아니야. 평소 뛰어난 동생에게 은근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나로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쩔쩔매는 동생의 모습이 마냥 우습기만 했지만, 또 쓰러졌다고? 네, 병원 다녀오게 돈 좀 주세요. 돈이 어딨어. 비밀번호고 뭐고 캐내기도 전에 집에서 초상 치르겠잖아. 엄마 아빠는 일이 복잡해질까봐 지레 겁을 먹었고, 여보는 나랑 같이 가오. 결국 엄마 아빠는 결단을 내렸다. 부자고 뭐고 송장 치우는 일을 피해야지. 할머니를 버리기로. 계획은 이랬다. 하얀이가 밥에 수면제를 타서 할머니에게 먹이면 엄마 아빠가 잠든 할머니를 인적 드문 산에 버리고 오기로 했다. 하얀이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묶여있는 건 우리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는 계속 발악을 했지만 동생은 들리지도 않는 듯했다. 학교에 못 나가면 누군가 찾아와 줄지도 몰라. 희망을 가져봤지만 말하세요. 저 한동안 회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급하게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요. 부모님은 칼 앞에서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다. 대체 동생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6살짜리 아이가 성인 3명과 나를 수발될 수가 있으며 아무렇지 않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자, 꿀떡 삼켜. 왜 저렇게까지 저 할머니에게 집착하는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한 달 동안 묶여 있었다.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없고? 동생은 외출할 때마다 우리를 잠재웠다. 움직이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옆으로 불어났지만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그렇게 저러다 초상 치르겠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죽음을 처음 보는 나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보, 나 데리러 온 거요? 동생은 숨이 넘어가는 할머니 앞에 앉아 있었다. 6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담담한 표정. 하얀이는 할머니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가시게 임자. 그간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선명한 두 줄 임신이었어요. 저는 친구 애인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 남자친구 유단이야. 잘생겼지? 잘생겼다. 과하게.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청순이의 친구인 척 주위를 맴돌다가 어떻게 해야 청순이가 저랑 결혼해 줄까요? 좀 도와주세요, 부연 씨. 3년 만에 찾아온 기회. 절대로 놓칠 리가 없었죠. 제발 청순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만의 비밀로 할게요. 불쌍한 유단 씨. 축하 인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지? 제가 그 말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청순이는 그날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것이죠.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그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시라고요. 저 청순이밖에 없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어떤 모진 말이 돌아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그리고 그때 아들한테 다 들었다. 잘했어. 사랑은 쟁취하는 거란다, 아가. 나도 그렇게 애 아빠를 쟁취했지.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순식간에 혼인신고와 단출한 웨딩까지 마친 우리는 꿈에 그리던 부부가 될 수 있었죠. 나는 나부연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나부연을 사랑한다. 사랑해, 청순아. 비록 유단 씨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지만 그래도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니까 곧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로크로 향하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 그 뉴스 이후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청순아, 잘못했어. 나만 두고 가지 마. 정신 차려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유단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회사는커녕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그리고 곧 청순아, 요즘 김 부장이 괴롭히진 않아? 그만해.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고요. 부연 씨, 돌아가 주실래요? 청순이랑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는 청순이의 귀신을 보고 있었죠. 며느라가 걱정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깊고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첩이었다. 내 위로도 2명이나 더 있었지. 그럼 어떻게? 그걸 잃어준 게 바로 여기야. 무당집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악한 게 붙었어. 이거 가만두면 기필코 옮겨 붙겠구만. 옮겨붙는다뇨? 내가 이런 경우를 종종 봤지. 그리 멀리 있는 일이 아니야. 안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태교나 잘해라. 내가 이런 걸 한두 번 해보겠니? 어머니는 부적을 태워서 컵에 담았습니다. 쭉 마셔. 어머니, 우리 그만해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 잘 생각해. 청순이만 여자냐? 이러다 평생 혼자 살 거야. 남편은 어머니의 으름장에 컵에 담긴 잿물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잿물을 챙겼고 가끔은 점집을 갔다 온다며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면접 잡혔어. 잘됐다. 다 잘 될 거야. 상황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청순이의 귀신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대체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죽기라도 바란 눈치다. 청순이는 자신이 타야 할 항공편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놓친 김에 여행 일정을 조금 늘렸다고. 그럼 네 귀신이 어떻게 찾아오냐고. 대체 너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의 분노를 가만히 지켜보던 청순이는 점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 들었구나. 결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그제서야 청순이의 축하 인사를 받았죠.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유치원생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지능과 행동을 보이는 하얀이. 하지만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하얀이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하얀이는 전생의 부인이었던 할머니를 찾아내 집으로 데리고 왔고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할머니가 부자인 척 현생의 엄마 아빠를 속이고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얀이는 할머니의 옆에서 밥과 약을 챙겨주고 씻기고 보살피며 전생에 못다한 마지막 배웅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블랙 게시판에 올라온 내 애인이 내 절친과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다는 게시글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유다는 청순이의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청순이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단과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던 주인공이 유단을 낚아챈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둘은 부부가 되었지만 청순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유단이 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병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청순이의 귀신이 붙었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찢은 부적 사이에 약을 숨겨 유단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던 그때 죽지 않고 돌아온 청순이는 자신을 배신했던 부연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유단과 결혼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통쾌해하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오빠들 저 방송할게요. 이 BJ는 역대 최악의 방송사고를 내고 맙니다. 1시간 전 작은손 씨는 평소 즐겨보던 BJ 가짜코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손왕자님 늘 고마워요. 나 요즘 시청자 떡락해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술빵 같이 달려줄 거지? 천천히 마셔 속 버려. 여기까지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병, 두 병, 세 병 술병이 쌓이더니 오빠들 저 방송할게요. 술에 취해 방송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기 뭐시오? 화장을 지우는 가짜코. 작은손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화장으로 눈을 창조하고 코를 제작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건 사기요. 울분에 찬 작은손 씨는 채팅을 쳤지만 이미 빠르게 올라가는 채팅창의 홍수 속에서 작은손 씨의 외침은 가볍게 묻혀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민심을 잃은 BJ 가짜코는 은퇴를 했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작은손 씨 맞으시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그 당하셨어요. 전화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본 건 방송사고가 아니었음을요. 해석. 방송을 종료하지 않은 채로 변장을 지우는 방송사고를 낸 BJ 가짜코. 하지만 이것은 방송사고가 아닌 가짜코가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가짜코는 은퇴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악플러들의 합의금으로 퇴직금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민낯을 보여주며 악플이 쌓이기만을 기다린 것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비난의 채팅을 쓰던 작은손 씨는 한 달 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손 씨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비난을 쏟던 사람들 모두 말이죠. 5번째. 주인 씨,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액체.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럼요. 임상시험 후 이상이 생길 시 30억 배상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돈 없어서 이상 생기면 제가 더 큰일 나요. 대체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걸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이런 의심스러운 알바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 1억을 준다고요? 네, 단 비밀 유지를 위해서 어떤 시험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엄마, 나 갔다 올게.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싫어.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난 주인이랑 살래. 수술비만 1억. 1억이면 엄마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어. 그것만 아니었다면 사인할게요. 이런 알바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야. 실험 도중에는 약간의 신체 이상과 환각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해주세요. 네, 30일이니까. 엄마, 계약서는 엄마가 갖고 있어? 내가? 응,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이 수상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뇌를 살짝 건드리는 거라 약간의 환각이 보일 수 있어요. 환각이 보일 수 있어요. 환각이 보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환각인 걸까? 없으구먼. 올해 3가지 불행이 닥칠 걸세. 맞아요. 회사 해고당하고 엄마도 더 아프고. 그걸 안다는 것이 여기 누워있어? 몇 달 전 점집에서 봤던 무당이 내 팔에 주사를 놓는 게 현실인가? 없이 자란 티 좀 그만 내 주인아. 내 중학교 때 친구, 아니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친구끼리 일기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훔쳐가서 애들이랑 돌려본 거잖아. 그러게 누가 애들 욕 써놓으라고 시켰어? 이 음침한 나는 욕을 쓴 적이 없었다. 서로 다른 글씨체로 쓰여진 욕설들. 하지만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우습게도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피했었지.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진 않았지만. 몸은 좀 어때? 엄마! 주인아,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아빠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안 돼, 엄마. 할머니 곧 죽을 거야. 가봤자 소용없다고! 전화해뒀으니까 무서우면 현진에 가 있어. 다녀올게. 안 돼, 가지 말라고! 환자분 진정하세요. 안정제 가져와. 당장 수술 준비해. 엄마, 아빠,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9살의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사고를 당했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되었다. 차라리 엄마도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의사 선생님,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주인 씨,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 보여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 이상 없는 거 맞죠? 네,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갔다. 목이 졸리듯이 메이다가도 팔이 끊어진 것처럼 저려오고 허리가 뒤틀리는 느낌의 밑을 봤을 때는 다리가 없었다. 다 환각이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그만둘래요. 고작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깝지도 않아요? 안 아까워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저 나갈래요. 안 돼요. 네? 그건 주인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방 밖으로 끌려갔다. 내보내줘. 선생님, 엄마! 소리를 지르던 것도 한참.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677초, 678초, 679초. 나는 시간을 견디기로 했다. 고작 일주일. 60만 4,800초만 버티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나가면 엄마 수술부터 받고. 그래, 수술. 무슨 수술이더라? 아, 엄마! 그래,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러면 돼. 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초를 세워나갔다. 주인씨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주사를 맞으면 잠이 왔고 수액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했다. 주사는 피할 수 없지만 수액은 피할 수 있었다. 정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맑아져왔다. 그러니까 60만 4,800초. 내가 센 초가 틀릴 리가 없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60만 4,800초였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게 분명한데 아직 실험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내보내줄 생각이 없다. 발악을 하고 반항하는 건 먹히지 않아. 몇 번이나 겪어봤으니까. 그래요? 아, 몸 상태가 좋아져서 일주일이 지난 줄 알았어요. 나는 간호사를 안심시키고 여기! 살려주세요! 간호사의 가면을 뺏었은 후 복도 밖으로 나섰다. 김 간호사! 네? 제대로 한 거 맞아? 24호방 너무 멀쩡하던데 좀 절여놔. 주사 횟수 늘리라고. 아, 네, 확인했습니다. 역시 정신을 잃게 해서 이곳에 가두려던 게 맞았어. 나가야 돼. 나는 사람들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왔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생각나는 사람도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엄마뿐. 저기요,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화를 빌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 저기요, 괜찮아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울고 있던 내가 안쓰러웠던 건지 여자는 나에게 5만 원짜리를 내밀었고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약서를 찾아야 했으니까. 다행히도 문은 너무나도 쉽게 열렸고 방 안에는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왜 여기에 네가 있어? 눈을 떴을 땐 또다시 그 방이었다. 꺼내줘! 날 꺼내달라고! 24호 안 되겠다. 주사 횟수 좀 늘려요. 꺼내줘! 기가 다 지났잖아! 25호도요. 바보 같은 울부짖음. 계약은 모두 지켜졌고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127만 8,901초, 127만 8,902초, 127만 8,903초, 127만 8,900. 하지만 나갈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해석. 주인공이 참가한 실험의 목적은 인간 복제였습니다. 실험 초기 환각을 보던 순간들은 주인공의 정신과 기억을 복제하는 과정이었죠. 시간 역순으로 기억들이 복제되면서 실제와 뒤섞여 환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수술 이후로는 머리부터 목, 상체, 하체가 복제되는 과정으로 이때부터 오른쪽 팔목에 시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말하는 화자가 본체가 아닌 주인이의 복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던 복제품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엄마를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이미 1억을 받은 주인이 본체와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한 엄마가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죠. 반면에 똑같이 불행한 과거를 공유하던 복제품은 미래마저도 실험실에 갇혀서 실험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끔찍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이 실험실에 갇혀있는 복제품들 모두 말이죠.